흡수하는 정신 3장 성장기. 아이들을 출생할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추적한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아이의 발달 과정에 뚜렷이 구분되는 시기들이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지금까지의 인식과 크게 다르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정신은 언제나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크기만 커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인간의 정신에 관한 기존의 인식은 그런 식이었다. 오늘날 심리학은 삶의 시기에 따라 심리와 정신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시기들은 서로 뚜렷이 구분된다. 이 시기들이 육체적 발달의 각 단계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점이다. 정신적으로 보면 각 단계에 나타나는 변화는 대단히 크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 점을 명쾌히 전하기 위해 성장은 새로운 출생의 연속이라는 표현까지 쓴다. 삶의 어느 시기에 이르면 그때까지의 정신적 개성은 중단되고 다른 정신적 개성이 탄생한다. 아이의 성장기에 이런 정신적 개성의 탄생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이 시기들 중 첫 번째 시기는 출생에서부터 6세까지이다. 이 기간 중에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만 정신의 유형은 내내 똑같아. 0세부터 6세까지 기간은 두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첫 부분인 0세부터 3세까지 시기에 아이는 어른이 접근하지 못하는 유형의 정신 상태를 보여준다. 이 시기의 아이의 정신 상태에 어른들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말로 이 시기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는 전혀 없다. 그 다음은 3세에서 6세까지의 시기이다. 이때도 정신의 유형은 똑같지만 특별한 길을 통하면 아이의 정신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아이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면 갓 태어난 아기와 6세 아이의 차이만을 생각해봐도 쉽게 파악된다. 이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는 당분간 우리의 관심 밖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6살 아이는 학교에 입학해도 좋을 정도로 지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 시기는 6세부터 12세까지이다. 이 시기는 성장의 시기이지만 아이의 정신에 변형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장의 시기이다. 정신적인 측면을 말한다면 이 시기는 건강과 힘과 안전의 시기이다. 그러나 아이의 육체를 본다면 아이가 두 개의 정신적 시기의 경계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육체에 일어나는 변형이 매우 두드러진다. 여기서는 단 한 가지 사항만을 언급할 것이다. 이빨이 전부 빠지고 두 번째 이빨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은 12세에서 18세까지 이어지는 세 번째 시기이다. 첫 번째 시기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정신의 변형이 심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 마지막 시기도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 12세부터 15세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16세부터 18세까지이다. 이 시기의 특징도 육체적으로 큰 변형을 거치며 성숙해 간다는 점이다. 18세를 넘기면 인간은 완전히 발달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요한 변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단지 늙어갈 뿐이다. 신기한 것은 공적 교육이 이 같은 정신적 유형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이런 차이를 직관적으로 아는 것과 같다. 0세에서부터 6세까지의 첫 시기는 분명히 인식되어 왔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의무교육에서 배제되고 또 6세에 변형이 일어난다는 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6살이 된 아이는 학교에 입학시켜도 괜찮을 정도로 충분히 지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한다. 아이가 완전히 무식하다면 아마 학교에 다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이는 6세가 되었더라도 학교에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6살에 학교에 입학시키는 관행을 놓고 아이를 지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자들도 아이가 학교까지 오는 길을 알고 자신에게 전달되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어디까지나 아이가 스스로 배워 터득한 결과라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면 누가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쳤는가? 학교 선생은 아니다. 잘 알다시피 이 기간의 아이는 학교에서 철저히 배제되기 때문이다. 지능도 없고 조화로운 동작도 전혀 하지 못하고 의지도 없고 기억도 없던 갓난아기가 지금 타인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까지 거기에 매우 정교한 어떤 과정이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은 교육자들에겐 절대로 떠오르지 않았다. 두 번째 시기도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나라를 보면 12세의 아이들이 대체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 나라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을 6세에서 12세까지로 정했을까? 또 이 국가들이 그 시기를 문화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곧 모든 아이들에게 문화의 습득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신적 바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아이는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신적 활동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아이는 선생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선생이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배울 정도로 인내심을 발휘한다. 이 기간에 아이는 건강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꾸준한 모습을 보인다. 이 기간이 문화를 전달하는 최적기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아이의 이런 특징들 때문이다. 12세가 되면 아이는 대체로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 이로써 공적 교육은 바로 그 해에 각 개인의 내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심리가 시작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 시기도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 같다. 공적 교육이 상급 학교를 두 개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 구분이 확인된다. 인도에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다. 중학교는 3년이고 고등학교는 2년 또는 3년이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아이는 그 전의 기간만큼 부드럽지도 않고 차분하지도 않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가 0세에서 6세 사이의 시기만큼 정신적 변형이 크게 일어나는 시기라고 말한다. 보통 이 기간에는 성격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반항기도 있고 무질서한 행동도 보인다. 육체적 건강도 두 번째 시기만큼 강하지 못하고 안전하지도 못하다. 그러나 학교는 이런 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학습 요강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은 좋든 싫든 그걸 따라야 한다. 이 시기에도 아이들은 앉아서 선생의 말을 들어야 하며 암묵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암기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이어 대학 생활이 시작된다. 대학도 기본적으로 앞의 학교들과 다르지 않다. 공부의 강도만 다를 뿐이다. 여기서도 교수가 강의를 하면 학생들은 그냥 듣기만 한다. 내가 젊었을 때 남자들은 면도를 하지 않고 턱수염을 길렀다. 남자들이 모두가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강의실 풍경은 정말 가관이었다. 턱수염을 화살촉처럼 쫓볕하게 기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각형으로 기른 사람도 있었다. 길게 기른 사람도 있고 짧게 기른 사람도 있었다. 콧수염도 다양하긴 마찬가지였다. 그처럼 성숙했던, 아니 성숙 그 이상의 상태를 보였던 이 모든 남자들이 그럼에도 어린아이들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앉아서 귀를 기울여야 했고 교수들의 조롱을 참고 받아들여야 했으며 담뱃값과 전차를 타고 다니는데 필요한 돈을 아버지의 관용에 기댔다. 그러면서 시험을 망치면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당했다.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라니. 이런 남자들의 지성과 경험이 세상을 이끌게 되어 있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전문직이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이런 남자들이 미래의 의사이고 엔지니어이고 변호사였던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오늘날 학위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학위가 그 사람의 삶을 보증하는가? 누가 학위만을 받은 의사에게 가는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원할 경우에 새롭게 독립한 엔지니어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는가? 아니면 내가 소송을 준비할 경우에 새로 자격증을 딴 변호사를 고용하겠는가?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런 식의 공부, 즉 이런 식의 듣기가 인간의 형성에 이바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의사들이 큰 병원에서 일해야 하고 변호사들은 기존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엔지니어에게도 똑같은 계획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도제 방식의 교육을 몇 년 더 받은 다음에야 의사와 변호사, 엔지니어들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실습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또 동시에 보호도 받아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이 같은 관행에 따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전형적인 한 예가 뉴욕에서 일어났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지식인들 수백 명의 행진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일자리가 없다. 굶어 죽을 판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적은 현수막을 들었다. 오늘날까지도 상황은 그런 식이다. 계획이 전혀 없다. 교육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성장기의 삶의 단계에 따라 정신적 유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사람이 거치게 되는 정신적 유형은 다양하며 정신적 유형에 따라 교육의 단계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구분되고 있다. 창조의 시기. 내가 어렸을 때 2세에서 6세 사이의 아이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지금은 이 연령대 아이들을 위한 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있고 3세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기관으로 소위 몬테소리 학교와 유치원들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내가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학 교육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유는 아마 인간의 정신 중에서 우리가 지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가장 잘 가꾼 사람들이 대학에서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심리학자들이 삶을 연구하기 시작한 지금,
심리학계의 대학이 아니라 그 반대편 쪽으로 연구의 눈길을 돌리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학이 아니라 출생 후 첫 몇 년, 구체적으로 말하면 0세에서 6세 사이의 기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 외에도 많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인간의 위대한 도구인 지능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첫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능만이 아니다. 정신 기능들의 전부가 이 시기에 형성된다. 이 같은 사실이 정신생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물론이고 1세 된 아이도 관찰 대상이 되고 있다. 아이들이 인격을 창조해가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다. 아이들을 관찰한 전문가들은 옛날에 죽음을 깊이 생각하던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또 똑같은 인상을 받는다. 죽음이 찾아올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과거의 명상과 감상성을 낳은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었다. 오늘날엔 이와 비슷한 명상의 초점이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인간들 쪽으로 돌려지고 있다. 아기도 하나의 인간 존재이다. 아주 우수한 지성을 갖도록 태어난 인간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고귀한 인간이 힘든 유아기를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길게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동물도 인간만큼 힘들고 긴 유아기를 갖지 않는다. 이것이 사상가들의 관심을 끈 이유이다. 사상가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분명히 이 기간은 창조의 시기이다. 왜냐하면 그전엔 분명히 아이에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아이가 출생 후 1년 정도 지나면 온갖 것을 다 알게 된다. 아이가 지성이나 기억, 의지를 조금이라도 가진 상태에서 세상이 태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모든 것이 성장한다. 처음에 아이에겐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인간의 개인은 그야말로 제로에서 시작한다. 약간의 목소리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 같아. 기껏 울음뿐이다. 인간에 비해 보잘것없는 고양이 새끼조차도 태어나면서 서툴게나마 야옹하며 울고, 새나 송아지도 서툴게나마 자신의 소리를 낼 줄 아는데도 말이다. 인간은 철저히 침묵이다. 아이가 가진 유일한 표현 수단은 울음뿐이다. 인간 존재에게 발달은 단순히 발달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창조의 문제이다. 그것은 아이가 떼는 거대한 발걸음으로 무에서 유로 건너가는 걸음이다.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는 우리 어른의 것과 다른 유형의 정신, 즉 어른의 것과 다른 능력을 가진 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가 성취하는 것은 절대로 작은 창조가 아니다. 이 성취는 모든 창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이다. 아이는 언어만 아니라 말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 기관까지 창조한다. 아이는 모든 운동을 창조하고 또 지성의 모든 면을 창조한다. 아이는 인간 정신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창조한다. 대단한 성취이다. 이 성취는 의식적인 정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른은 의식적이다. 어른은 의지를 갖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의지를 발휘하면서 노력해야 한다. 어린아이에게는 의식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의지도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의식과 의지 자체가 앞으로 아이가 창조해내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정신은 우리 어른이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정신이 아니다. 만일 어른이 갖고 있는 유형의 정신을 의식적인 정신이라고 부른다면 아이의 정신은 무의식적인 정신이라 부를 수 있다. 무의식적 정신이라고 한다고 해서 열등한 정신이라는 뜻은 아니다.
무의식적 정신도 지능으로 채워질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존재에서 이런 유형의 지능을 발견할 수 있으며 곤충조차도 이런 지능을 갖고 있다. 이 지능이 간혹 이성을 갖춘 것 같다는 인상을 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식적인 지능은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유형의 지능이며 아이는 이 무의식적 지능을 갖고 있는 동안에 경이로운 성취를 수행한다. 1세된 아이는 이미 자신의 환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그 대상들을 구분할 수 있다. 아이가 어떻게 이 환경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까? 이는 아이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 특징 때문에 가능하다. 아이에게 아주 예민한 감수성이 있는 것이다. 이 감수성은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 안의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 치열한 관심과 대단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때 아이를 지켜보고 있으면 환경 안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아이의 생명 속으로 침투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이는 이 모든 인상을 정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온 생명력으로 받아들인다. 언어의 습득이 이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예이다. 아이는 언어를 어떻게 습득할까? 아이가 듣기 감각을 특별히 타고난다는 말도 있다. 또 인간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하면서 말하는 것을 배운다는 이론도 있다. 이런 주장도 인정하도록 하자. 그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가 주변에 무수히 많은 소리가 있는데도 유독 인간의 목소리만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아이가 듣는 것이 사실이고 또 아이가 인간의 목소리만을 듣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이에게 대단한 인상을 남긴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언어가 아이에게 남기는 인상은 아주 강렬함에 틀림없다. 이 인상은 아주 치열한 감정과 강렬한 호기심을 일으키며 아이의 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들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분명하다. 이 과정은 어른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현상과 비교될 수 있다. 당신은 가끔 콘서트에 간다. 콘서트장에서 당신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청중의 얼굴에서 황홀한 표정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청중의 머리와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때 음악이 야기한 인상이 아니라면 무엇이 청중을 그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하겠는가? 이와 비슷한 것이 아이의 무의식적인 정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틀림없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이의 내면에 일으키는 인상에 비하면 음악이 어른의 내면에 일으키는 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가 자신의 무의식적 정신 안에서 그토록 강력한 감정을 야기한 소리들을 재생하기 위해 말없이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지 않는가. 전율하는 혀의 움직임, 가늘게 떠는 섬세한 성대의 움직임, 뺨의 움직임, 그리고 떨면서 팽팽해지는 아이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보이는 것 같아. 또 아이는 도대체 언어를 어떤 식으로 그토록 정확히 습득할까? 언어는 아이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확고하게 습득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아이의 정신적 인격의 일부를 이룬다. 이리하여 이 언어는 모국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이 시기에 배운 언어는 아이가 훗날 배우게 될 언어와 확연히 구별된다. 의치와 자연치의 차이만큼이나 분명하게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에 전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던 소리들이 어떻게 갑자기 아이의 정신에 이해되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 아이는 그저 단어들을 받아들이지만은 않는다. 아이는 문장을, 그러니까 구조가 복잡할 수도 있는 문장을 받아들인다. 만일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탁자 위에 유리잔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 문장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단어들의 순서이다.
만일 누군가가 아이에게 위에 탁자 있어 유리잔이 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그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아이가 이해하는 것은 단어들의 순서이다. 아이는 언어의 구조를 흡수한다. 흡수하는 정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이가 사물들과 단어들을 기억한다는 말도 있지만 기억하기 위해선 아이가 기억력을 가져야 하는데 아이에겐 아직 기억력이 전혀 없다. 아이는 앞으로 기억력을 갖춰야 한다. 아이가 어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문장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추리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에겐 아직 추리력이 전혀 없다. 추리력도 아이가 앞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어른의 정신이라고 해서 특별할 거 없겠지만 어른도 언어의 구조를 그대로 흡수하지 못한다. 그러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선 다른 유형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런 정신이 바로 아이가 소유하고 있는 정신이다. 우리 어른들의 것과 다른 유형의 지능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어른은 지능으로 습득하고 아이는 정신적 생명으로 흡수한다. 아이는 단순히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신적 화학작용과 비슷하다. 우리 모두는 각각 하나의 용기이다. 그 안에 인상들이 부어진다. 우리는 이 인상들을 우리의 정신 안에 기억하고 담아둔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우리의 인상과 구분된다. 물이 유리와 뚜렷이 분리되듯이 어린이는 변형을 겪고 있다. 인상들이 어린이의 마음에 침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이의 마음을 형성하기까지 한다. 아이는 환경 안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 자신만의 정신적 근육을 만든다. 이런 유형의 정신을 우리는 흡수하는 정신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아이의 흡수하는 정신의 힘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이의 정신이 특별한 형태의 정신이라는 점만은 확실하다. 흡수하는 정신이 계속되기만 한다면 그럴 경우에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아이는 태어나서 몇 개월 동안 집안에서 누워 지낸다. 그런 다음에 걷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행동하고 자신을 즐기며 행복해한다. 아이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동작을 배운다. 언어는 문장의 구조와 함께 아이의 정신 안으로 들어온다. 환경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아이의 정신의 일부가 된다. 버릇과 습관, 종교 등도 그렇게 된다. 만일 그냥 살아가면서 즐기고 있을 뿐인데도 단지 그런 유형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의사나 변호사,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멋진 일이겠는가. 생각만 해도 행복해진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언어를 자신의 환경 안에서 발견하는 형태 그대로 말하자면 완전하거나 불완전한 형태 그대로 배운다. 만약 독일인들과 함께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독일어를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는가. 우리 어른은 그렇게 쉽게 독일어를 배우지 못하고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만 겨우 배울 수 있다. 다른 것들을 배울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른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차츰 아이가 모든 것을 의식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의식을 이룬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수 있다. 아이는 모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얻는다. 그 과정에 아이는 즐거움과 사랑의 길을 따라 삶을 살면서 무의식적 정신에서 의식적인 정신으로 점진적으로 넘어간다. 이 의식이 위대한 습득처럼 보인다. 의식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은 곧 인간의 정신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른다. 왜냐하면 의식적인 존재가 되는 순간 새로운 모든 습득이
고된 노력과 수고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운동은 이런 경이로운 습득 중 또 다른 예이다. 태어날 때 아기는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다가 아기의 몸이 점차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한다. 드디어 아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기가 획득한 운동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운동이 특별한 시기에 얻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운동은 정신이 작용한 결과이다.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아이의 흡수하는 정신은 이미 환경을 흡수한 상태이다.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무의식적 정신 발달이 이미 이루어졌다.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아기는 의식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한다. 3세 된 아이를 살핀다면 당신은 그 아이가 언제나 무엇인가를 갖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아이가 자신의 손으로 정성을 들여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아이는 그 전에 무의식적 정신이 흡수한 것들을 의식 속으로 집어넣는다. 아이는 환경 안에서 놀이 형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무의식적 정신으로 받아들였던 사물들과 인상들을 주의 깊게 다시 살핀다. 이제 아이는 의식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따라서 아이가 인간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아이는 자신이 조금씩 쌓은 경이롭고 신비한 힘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한 사람의 인간이 되고 있다. 아이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자면 처음에는 놀이를 통해서, 나중에는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간이 되고 있다. 두 손은 인간 지능의 도구이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한 사람의 인간이 되고 뚜렷한 개성을 얻음과 동시에 제한적인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의식이 언제나 무의식과 잠재의식보다 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아이는 생명을 얻으며 태어나서 자신의 신비한 일을 시작한다. 차츰 아이는 시대와 환경에 적응이 잘 된 경이로운 인격체가 되어간다. 아이는 자신의 정신을 스스로 건설한다. 그런 다음에 조금씩 기억력을 건설하고 조금씩 이해력을 건설하면서 6세가 된다. 그때 갑자기 우리 교육자들은 아이가 이해를 하고 어른의 말을 인내심 있게 듣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 전까지는 우리 어른에겐 아이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아이는 어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살았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시기에 관심을 쏟을 것이다. 겨우 몇 세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의 심리에 관한 연구는 매우 경이롭다. 그러기에 아이의 심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위대하다는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른이 할 일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흡수하는 정신이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아이들을 현명하게 다뤄 아이들의 지능을 풍성하게 가꿈으로써 아이들의 흡수하는 정신이 작동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겠는가. 만일 어른이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고 지식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아이가 언제 습득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거의 마법처럼 지식으로 스스로를 채울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인류에 대한 기여 중에서 이보다 더 멋진 것이 있을까? 왜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아야 하는가? 자연은 마법으로 기적으로 가득하지 않은가? 아이가 흡수하는 정신을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교육의 혁명을 몰고 왔다. 지금은 발달의 여러 시기들 중에서 첫 번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쉬워졌다. 인간 성격의 창조가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가 자신을 창조하는 작업을 벌이는 아이를 도와줘야 하는 것이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이 시기만큼 아이가 현명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가 달리 없기 때문이다.
만일 아이가 난관에 봉착한다면 아이의 창조 작업은 덜 완벽해질 것이 확실하다. 아이가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이유로 도와주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절대로. 아이는 대단한 창조력을 부여받았으며 이 위대한 창조력은 본래 섬세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으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가 돕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힘들이지 어린아이도 아니고 아이의 약함도 아니다. 아이의 놀라운 힘들은 무의식적 정신에 속하고 이 무의식적 정신은 환경 안에서 수행되는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의식적 정신이 되어야 한다. 또 아이의 정신은 어른의 정신과 다르고 어른은 아이의 정신에 닿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으며 아이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넘어가며 인간의 기능들을 구축하는 이 과정에 어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여러 사실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면서 진정으로 아이의 삶을 돕는 교육이 될 것이다. 교육은 아이의 정신이 발달하는 것을 돕는 것이지 아이가 사상과 사실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교육의 길이다. 성인과는 달리 작용하는 아이의 정신을 돕고 아이의 정신에 다양한 힘들을 보충하고 아이의 정신의 다양한 자질들을 더욱 강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책의 주제가 될 것이다.